그, 목요일 날이랑 또 진도를 맞춰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진도가 좀 팍팍 나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가지고. 자, 예를 그러면 같이 그냥 해볼게요. 자, 자, 산이 높고, 그쵸? 자, 물이 깊다. 그럼 얘는 문장이랑 문장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 문장 형태로 봐서, 자,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나열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철호는 키가 크다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수식어구가 많이 들어간 경우, 서술절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잘 체크해서 얘는 서술절. 그러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얘가 서술절이고, 이 서술절을 알고, 안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이런 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되다, 아니다가 나오면, 이 앞에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그냥 혼문장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진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나오는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 자, 나는 그녀가 오기잖아. 기로 끝났고 조사가 있어. 그럼 무슨 절?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러면 얘는 뭐야? 나는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려? 그녀가 오기를. 이렇게 되죠. 자, 미네가 떠났다. 인사도 없이. 자, 친절하게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치? 이로 끝났어. 그럼 얘는 무슨 절이야? 이게 도록은 부사절이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 자, 그와 그녀는 사이가 안 좋다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둬야 될 게, 자, 별표를 치고, 여기다 선생님 써볼게요. 이 와하고 과가요. 은근히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 얘는 부사격 조사도 되고, 접속 조사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런 거야. 자, 친구와, 어, 나는 친구와, 뭐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 동수를 만났다. 친구도 그냥 이름을 써볼게. 나는 은수와 동수를 만났다. 이렇게 했어. 그럼 얘가 나는 은수와 동수 해서 얘네들이 대등하게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럼 얘는 접속조사야. 그럼 얘네 사실 문장이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나는 은수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동수를 만났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접속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선생님이 나는 은수와 이렇게 쉼표를 하나 써. 나는 은수와 동수를 만났어. 그럼 이 얘기는 약간 의미가 좀 달라지죠. 나는 은수와 함께 이런 거지. 은수와 함께. 그럼 이것을 우리는 부사격 중에서 공동 부사격 조사라고 해서 공동, 같이 함께 이런 뜻이야. 나는 함께. 나는 은수와 함께 동수를 만났다. 그럼 뜻이 완전히 어떻게 돼? 달라지죠. 그럼 얘는 여기서 와는 무슨 조사가 되냐면 아까처럼 부사격 조사가 됨으로써 자, 부사격 조사가 됨으로써 얘는 혼문장이 되는 거예요. 혼문장. 이해가? 그럼 얘도 이제 요거를 좀 잘 이해 갔어? 그래서 요 와라는 것이 그냥 단지 얘랑 같이라는 의미인지 요 정말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똑같이 주어랑 서술어가 똑같고 목적어만 다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접속조사인지를 보는 거야. 응. 그럼 여기서도 한번 봐봐, 얘들아. 그럼 그와 그녀는 사이가 안 좋다야. 그럼 얘는 그는 사이가 안 좋다. 좀 이상하지? 그녀는 사이가 안 좋다. 얘네들은 각각 독립적인 문장을 만들 수가 없죠.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부사어가 필요한 거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지가. 그쵸? 그녀는 누구와 그와 사이가 안 좋은 거.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부사어가 되죠. 부사격 조사가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보면 또 그녀는 사이가 안 좋다가 되지. 그치? 그럼 여기 이제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혼문장이래.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죠. 이해 가세요? 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으로 가도 되나? 여기 되다가 또 나왔네요. 그럼 얘는 보어가 돼야 되니까 주어, 보어, 서술어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폰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눈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데, 눈이 예쁜, 자, 얘는 무슨 절? 체형 꾸며주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됐어요? 어.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했었고 또. 자, 어제 본이야. 누구 꾸며줘? 체형 꾸며주죠.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절?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 있고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절? 직접 인용절. 직접 인용절. 음. 그래서 가끔 이런 예문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라고 속삭였다. 무섭지 않아? 무슨 소리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 별표 좀 써주세요. 자, 얘는 딱 보면 이제 무슨 절이죠? 기로 끝났어. 그쵸? 그리고 뒤에 뭐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으니까 명사절이야. 근데 이제 명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시험이 많아. 그러니까 명사절인 거는 우리가 딱 보여.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거야. 그럼 집에 돌아가기 애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장 성분으로서. 그렇지. 왜냐면 얘가 누구를 꾸며줘요? 집에 돌아가기에 이르단 거죠. 용언을 꾸며줘.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 누구 역할? 부사어 역할을 한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잠깐 예문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늘은 공부하기 좋은 날이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 오늘은 공부하기 좋은 날이다. 그럼 여기 기로 끝났잖아요. 기. 근데 이 기는 뒤에 지금 조사가 없지. 왜 그럴까? 조사는 생략 가능하지, 그치? 여기에 오늘은 공부하기에 좋은 날이다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 공부하기가 누구 꾸며줘? 좋은을 꾸며주잖아. 공부하기에 좋은. 맞아요? 그럼 얘도 명사절이 무슨 역할 하는 거야? 부사어 역할을 하죠. 이거 내신에서 진짜 정말 많이 틀립니다.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오거든. 음. 그럼 친구들은 얘가 명사절인 걸 또 못 찾는 친구들도 또 있지만 어쨌든 얘가 부사어 역할 한다. 이런 거는 좀 을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명사절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목적어잖아. 이런 것들은 좀 보이는데 부사어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부사어 역할을. 자, 얘도 나는 영화 보기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고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절입니다. 자, 그다음 또 가수가 되고 싶은 뭐야? 사람들이야. 그럼 얘도 체험 꾸며주니까 관형절. 그러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다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그쵸? 뭐뭐 하지면. 그럼 얘는 조건이 되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이해갔어? 잠에서 깨어나라. 자, 요렇게 우리가 조금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들은 아니라서 이제 이 문장들을 분석해 보는 거. 근데 사실 선생님 문법이 좋은 점은 이걸 배우고 문장을 봤을 때 조금 내가 문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그냥 문법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잠깐 요걸 잠깐 끄고 비문학 지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거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중학교 지문이니까 뭘로 할까요? 합니다. 성가운 거를 잠깐 어, 이번에 수능 특강이 이제
고3께 또 나왔거든요. 잠깐. 요거는 이제 올해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올해 대학교 간 친구들이 본 수능 시험인데요. 음, 여기서 음, 잠깐만. 이 문장들을 요 부분만 잠깐 볼게요. 여기 한번 잠깐 봐봐. 이게 비문학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선생님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 문장이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야. 이게 하나의 큰 문장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의미 구성을 하지 않고 읽으면 그냥 글자 날아가죠.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글자만 읽고 날아가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냥 영어 파닉스도 그냥 읽듯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건 구조를 체크하면서 읽는 거야.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게 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지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 문장이 하나 또 한번 끊어질 수 있고 그러면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거야. 그쵸? 무엇을? 주 채무의 이행을 누구에게? 주 채무자에게. 이 문장을 여러분들 보면은 얘는 뭐가 돼요? 채권자가 청구하다. 무엇을 누구에게? 영어로 치면 사형식 문장이잖아요. 목적어, 이렇게 부사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주 채무의 이행이라는 건 너 돈 빌려간 거 갚아. 라는 걸 청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 가세요?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누구에게?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 돈 빌려간 사람한테 갚으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갚으라고 한 거야?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하는 거죠. 보증. 그러니까 보증을 든 사람한테. 그런 경우 보증인은, 그럼 주어가 바뀌죠. 주어가 이제 보증인이야.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자, 주채무자, 돈을 빌려간 사람 아까 요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게 뭐예요? 명사절이 되죠? 이것을 채권자에게 뭐 해야 돼? 증명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관용절이지. 그런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인 구조만 보면 이거로 체크해 볼게. 그러면 보증인은 응? 채권자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주채무자의 집행 대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이것을 또 뭐 할 수 있는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살짝 지워보면 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보증인한테 너가 돈 갚아 막 이렇게 한 경우 그럼 보증인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습니까?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그거를 채권자에게 증명해서 보증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진짜 요런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죠. 명사절 관형절에다가 지금 이게 문장이 또 이어진 문장도 들어가 있고 막 엄청 복잡해.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읽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가 뭐야, 그러면? 요 위에서 나온 권리죠. 위에서 아까 그 권리가 무슨 권리였어? 자기가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거야. 아니, 얘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연대보증특약이야. 그럼 여러분, 그럼 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특약이죠. 이것도 관형절이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대체로 연대보증특약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문장은 비문학에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것은 이것이다가 없고
이렇게 하는 이거. 그럼 연대보증 특약을 설명하는 게 이 앞에서 사실 여기서부터 설명한 거야. 여기서부터가 연대보증 특약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이런 권리가 있어.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특약이 바로 연대보증 특약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연대보증 특약을 해버리면 위험한 건 뭐냐면 주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도 얘가 진 빚을 누가 먼저 갚아야 돼? 보증 든 사람이. 그래서 연대보증이 좀 무섭다 이런 말 하잖아. 막 TV 드라마에 나오잖아. 연대보증 들었다. 그러면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어도 이 연대보증인이 그 빚을 뭐 해야 돼? 갚아야 되는 거. 그거 포기했으니까. 응? 그래서 또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이것도 관형절이죠.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보증인. 그럼 연대보증인은 그런 특약을 해서 주채무자보다도 먼저 재산을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겨버린 거죠. 이해가? 이런 이 문제에서 제일 많이 이게 수능인데 제일 많은 친구들이 틀린 이유가 연대보증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애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제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수능에서. 이번 수능에서.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선생님은 이게 결국은 관형절. 결국은 뭘 못해서 문장 구조를 이런 것들을 끊어 읽고 관형절이 얘를 꾸며주니까 아 연대보증인이란 그런 그거구나. 연대보증 특약을 한 거고 연대보증 특약이란 그런 권리를 포기한 거고 그런 권리란 이게 오히려 앞에서 계속 꾸며주는 식으로 간단 말이야. 한국어 문장은. 이게 영어도 뒤에서 이렇게 관계되면서 꾸며주듯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앞에서 얘를 꾸며줘서 얘를 정의를 내리는 게 많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정의 문장 같은 거 할 때 뭐뭐란 뭐뭐이다라고 나올 걸 자꾸 이제 기대하지만 평가원 지문에선 이렇게 설명해주는 평가원 지문은 없어요. 굉장히 뭐가 많아요? 관용절이 많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법을 함으로써 문법 문제만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좀 내가 이제 지문들을 읽어갈 때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여기 문장의 짜임까지 오늘 했고, 조금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의문체계 파트만 간단하게, 왜냐면 이제 의문의 변동을 들어가기 전에 얘를 그냥 먼저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의문, 기본 개념까지 우리 시간 좀 남았으니까 한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의문이라는 건, 자, 우리가 여기다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뭘 구별해주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음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음운과 음성은 다릅니다, 얘들아. 음성은 뭐죠? 음성은 물리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음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소리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완벽한 원을 우리가 원이라는 개념은 있지. 그치? 근데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어?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원이라는 관념이죠, 그거는.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서. 완벽한 관념. 우리도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각각의 음운들, 소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소리들이 어떤 거야? 사람마다 소리를 냈을 땐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음성인식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음성인식 기술이 힘든 이유가 우리는 약간 이런 거야. 뭐, 이제 원준이가 사과, 초림가 사과, 이렇게 다원이가 사과하면 그냥 우리는 사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이래.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일반화의 능력이 다 다르지만 뇌에서 사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발음이 다 달라도 우리 뇌에서는 그냥 사과로 인식해. 물론 뭐 잘못 들었을 때도 있죠. 잘못 들어서
뭐라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다. 근데 기술들, 기계들은 일반화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음성을 다르게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인식 기술이 사실 이 기계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다 똑같이 사과라고 인식하게 하려면 이 기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딥러닝을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듣고 사과, 이거를 듣고 사과. 이건 사과 아니야. 아, 그럼 이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선생님이 느낄 때는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카카오톡으로는 사실 카카오톡은 잘 안 되는 느낌인데 GPT는 완벽해. GPT는 그냥 말 대화 되게 실시간 되지 않아? GPT랑 말 해봤어? 집에서? 선생님 근데 진짜 GPT가 좋았던 게 뭐냐면 근데 요즘은 유튜브도 프랑스 뭐 영어 뭐 이런 거 다 번역해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프랑스 배우야. 근데 그 프랑스 배우의 인터뷰를 이제 선생님 너무 해석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GPT한테 들려줘. 그리고 실시간으로 번역하게. 그러면 얘가 그거를 듣고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을 해줘. 그러니까 유튜브의 자동 번역이랑은 또 수준이 달라. 진짜 완전히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음성인식 기술이 바로 이런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이런 음성들, 구체적이라는 건 다 다른 개별적인 음성들을 하나로 일반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얘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탐구 또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최소 대립상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추출하게 하는 어떤 단어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의 의문이 달라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있어? 물하고 불이 있다라고 하면 그쵸? 미음하고 비읍을 우리는 추출하는 거지. 얘네 미음하고 비읍 때문에 뜻이 달라져. 그러니까 미음하고 비읍은 뭐야? 의문이야. 이렇게 된 뜻을 구별하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공하고 당이 있어. 그럼 오하고 아가 어때요? 추출되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최소 대립상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수능에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더텅 문제 많이 푸는데 마더텅에 이제 매번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수능 문제. 자, 그래서 최소 대립상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소리하고 오리가 있어. 얘네들은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없는 거야. 사실은 얘는 그냥 이렇게 쓴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얘는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라서 구별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같은 쌍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음. 자, 그 다음 이제 음소와 운소를 조금 이렇게 운 이렇게 세로로 쓰면 음운. 음소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운소가 되죠. 그래서 음소에는 군절 음운이라고 그래서 군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소에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대체로 교육과정에서는 장음이랑 단음, 그러니까 좀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것으로 뜻을 구별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소와 운소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운을 우리가 이제 음절로,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했었어. 음절이라는 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절 단위의 모아쓰기를 하고 있어. 음절 단위의 모아쓰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음절을 한 글자로 모아 쓰는 거야. 그래서 음절 수와 글자 수가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거를 모았었잖아? 근데 얘를 영어로 만약에 쓰면 그냥
강음을 쓰면 이렇게 풀어 쓰죠, 영어는. 그렇죠? 영어는 그냥 풀어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어가 가장 독특한 부분이 이거죠. 모아쓰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 영어의 스프링을 이렇게 쓰는 거지, 약간.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대로 모아 쓰는 느낌이야, 이렇게. 그치? 스프링. 그쵸? 요렇게 쓰는 형식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보이겠죠. 되게 독특한 거야. 그러니까 글자 수와 이 음절 단위가 일치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음절 수와 글자 수가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다 선생님 잠깐만. 이 음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는 이음절이잖아. 두 글자잖아. 그쵸? 근데 얘를 각각의 음절을 분석하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소리 나는 대로 바꾸고 달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 나는 대로 바꾸고 음절의 구조를 분석해야 돼. 그것만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음절이 일단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모음 하나. 두 번째, 모음 더하기 자음. 자, 세 번째, 자음, 모음. 네 번째,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뭐 있어? 뭐, 야,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뭐, 유, 오, 이런 거 다 각각 모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거 소리값이 없어. 그 다음 모음하고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그쵸? 앞에 얘는 없는 거야. 모음 우하고 자음 이응이 있는 거죠. 그쵸? 또, 잉도 마찬가지. 여기 없는 거죠. 그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자음하고 모음은 뭐, 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그 다음 자음, 모음, 자음은 강, 이런 것들. 쑥, 이렇게. 근데 얘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발음하죠? 비읍으로 발음하죠. 그래서 발음이 나는 대로 분석해야 된다, 음절 단위는. 알겠지? 조심해야 돼. 자, 요렇게. 음절 구조 단위까지만. 요렇게 오늘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음운 체계와 음운의 변동을 한 번만 측사해서 사진 보내줄게. 필기한 거. 필기한 거. 필기한 거 뽑아줄게. 네. 이거 뽑은 걸 원하시는 분. 하나만 뽑을까, 그럼? 그냥? 하나 뽑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숙련을